보세요. 우리가 지질 시대에서 5번의 멸종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다양하게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종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봤을 때 시간적 공간이나 그리고 환경을 보면 어떤 같은 종들이, 동일한 종들이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랑 이 친구랑 둘이 같은 종인데, 저는 무인도에 갇힌 거고요. 저 친구는 대륙으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분리가 돼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나도, 자웅동체는 아니니까 저도 암컷을 하나 데려갑시다. 여성. 그래서 저쪽도 여성. 이제 있는데, 쟤들은 계속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인간으로 살다가 가끔 돌연변이라는 게 나와요. 가끔. 귀 뒤가 이렇게 아가미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물속에서 애들이 수영해서 먹이를 채집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환경이 유도가 돼서 물갈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비슷해, 얼굴은. 근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바뀌는 모습으로. 근데 실제로 새들도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윈이 그걸 연구했죠. 어디 군도에서. 기억나요? 다윈. 갈라파고스. 그래요.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원래 육지에서 몇 세 무리가 핀치새라고 하는데 무리가 날라왔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야. 그럼 하나의 종이잖아요. 그것들이 각 섬으로 흩어진 거지. 그런데 각 섬에는 먹이에 해당되는 먹잇감이 달랐던 거야. 한쪽은 열매,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벌레 이런 식으로. 벌레를 잡아먹는 애들은 부리가 뾰족하고 열매를 부셔먹는 애들은 뭉툭하고 종이 바뀐 거야. 이런 걸 종의 분화라고 하거든요. 그걸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연구해서 얘기한 거라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쓰는 용어를 잘 알아들으면 돼요.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먼저 변이가 뭐라고 그랬죠? 같은 종 내에서도 서로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 형질이 좀 다른 거, 이런 거를 변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개체 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굴이 똑같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또 어느 책에서 도플갱어 해가지고 둘이 만나면 뭐 누가 하나 죽고 막 개 헛소리를. 나 여지껏 살았는데 나랑 똑같은 애 본 적이 없다. 니들 본 적 있어? 니들이랑 똑같은 애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란성 쌍생아를 빼고는요. 근데 일란성 쌍생아도 약간은 차이가 있대요. 이모션적으로, 감정적으로는. DNA나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유전자 쪽으로도 뭐 성격이나 이런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변이를 뭐라고 보다?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 차이 개체가 있다. 이걸 변이라고 하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자.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같은 종 내에서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체군 이렇게. 자, 이 형질의 차가 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요즘에 최대 몇 명 나와요? 니네 저 형제관계를 보세요. 자기 혼자인 사람 흔들어 봐요. 자기 혼자다.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넷보다 많다. 이거죠. 여러분, 어디서 변이가 많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그 자손의 수가 많은 데서 변이도 많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할렘가가 어딘지 알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실 할렘가 옆에 뭐 있습니까?
유용한 부유한 동네가 있죠 거기에. 아 뭐지 걔가 동네가? 그 옆에가? 아씨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강남? 한국에도 할렘가라. 아메리카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게 뭐 있는데 거기 했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거. 거기 캘리포니아 LA 쪽에 부추 뭐 예. 히트보이츠? 그 동부미라 저기 있어요 그런 데가. 근데 거기 있는 흑인들이 살아남아야 될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회 땅이니까 임신 촉진제를 맞는데요.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가 4-5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쌍둥이가 나겠죠. 우리는 그리고 쌍둥이라 하지만 사실 일란성 쌍생아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중 5개 중에 하나가 또 쌍둥이면 6명이 나오는 거지. 알겠냐? 근데 다 쌍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쌍둥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흑인들이거든요. 근데 걔들이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느냐? 한 명만 잘 되면 된다. 이건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형이 매니지먼트하고 동생이 로드 매니저하고 엄마가 격리보고 다 그래요. 집안이 하나 다 살아요. 그렇게 한 명이 성공하면. 그래서 엄청 낳는 거야. 이 중에 한 명만 성공해라. 알았어요? 그리고 몰빵 어렸을 때. 그죠? 그 누구냐? 걔 샤키론이라는 그 부동의 센터백 있잖아요. 걔도 어렸을 때 배가 고파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대요. 뭐 며칠 전에 뭐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옷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동네 양복점 아저씨가 얘한테 맞는 기성복이 없으니까 키가 2m가 넘으니까 맞춰준 거 옷을. 그리고 이걸 갖고 합격해라. 그래서 걔가 합격을 해갖고 농구 선수가 된 거야. 걔들은 뭐 대학교 거기를 졸업을 해야 이렇게 대학교 때는 프로에 입성을 못 한다대. 그래서 대학교를 가서 이제 거기서 활약을 해가지고 뭐 사순인가 뭘로 갔다 오더라고. 거기 성공했잖아. 그래서 다시 찾아간 거지. 그런 미담 있잖아 보면. 가서 양복값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이제 또 아저씨 뭐야. 그 아저씨가 보니까 폐지를 죽고 있더라는 거지. 이제 그때 이제 양복집이 망해서. 그래서 얘가 찾아가서 건물을 사주겠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거절을 해가지고 여기부터 거기까지 양복 다 사주겠다. 다 샀대. 그리고 매달 다 사서 이제 나눠주는 거지. 기부 행사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파워풀한 거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아주 전형적인 변이. 그 샤키론도 형제가 되게 많다고. 그 중에 한 명이 잘 되니까, 알았어? 인간은 그걸 노리는 거지. 지금 인류학자들, 생명과학자들은 저걸 말하는 거야. 변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몇 개나 될까? 엄청 많죠? 이파리가 엄청 많죠? 그 이파리 중에 예를 들어서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형질적인 차이로. 이런 게 다 개체변이다. 그리고 여기도 봐요. 사람이지만 피곤한 애가 있고 안 피곤한 애 있고 형질의 차이나 환경에 지금 뭐 컨디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건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남자냐 여자냐 키가 크냐 작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 이게 다 유전자 차이예요. 생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전자 차이인데 저런 걸 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면 뭐는 따라온다? 변이는 따라온다는 거. 분명히 부모랑 똑같은 개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부모랑 똑같은 개체는. 이게 진화의 출발이다. 자, 먼저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고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얘들아. 잘 봐. 자,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이해했지? 개체는 유전자 차가 존재한다. 자, 두 번째야. 이 형질은 어떻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봐봐. 키가 작은 부모 밑에서 키가 엄청 큰 애가 나왔어. 이건 그 키 작은 부모들 전 세대에 키 큰 누군가가 있었던 거야. 알았냐?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숨기고 있다가 작은 애한테 전달된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만약에 이쪽 자손 중에 쭉 봤는데 얼굴이 잘생겼어. 부모님은 그닥 아닌데 부모 외탁했다라는 말 들어봤어? 외탁. 엄마의 그 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쪽 때를 얼굴이 닮은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외탁했다라는 우리나라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유전자가 엄마 아빠한테는 발현되지 않았는데 아들에서 발현됐다는 건 엄마 아빠 내부에도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그 형질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자손으로 쭉 유전된다. 알겠죠? 그런 것이 변이의 중요한 성질이고 그 변이의 예를 보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자, 변이의 예. 거긴 뭐 있냐? 무당벌레 등짝. 그죠? 무당벌레 딱지 날개 무늬.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 무늬.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뭐 사랑 앵무의 깃털색이 다양하다.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얼룩말 알죠? 얼룩말에 무늬가 똑같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얼룩말의 무늬가. 그리고 호랑이도 이 얼굴이나 이런 데에 있는 갈기의 그 모양이 다 다르답니다. 호랑이들도. 왜요? 그럼 지문도 당연하죠.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고 홍채의 모양도 다 다르고요. 이게 바로 변이의 아주 중요한 예다. 사람의 지문도 역시 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사실 가장 큰 건 바로 돌연변입니다. 알겠어요? 가장 큰 건 돌연변이다. 이 돌연변이는요, 유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항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DNA가, 그러니까 부모의 생식 과정에서 DNA 자체가 뭐가 일어났다? 변화가 생겼다. 여러분, DNA 정보가 변화되었다를 어디서 배웠어, 얘들아? 니네들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에서 마지막 1권 끝장에서 글루탐산이 그러니까 발린으로 바뀌는 거 배웠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존재하면, 알았냐? 정상 적혈구가 나오는데 그게 발린으로 바뀌면 남모양 적혈구가 나왔다는 거 알지? 예. 그 얘기 해줬잖아. 근데 중앙아프리카 중부에는,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쪽에는 겸용 적혈구 빈혈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산다고 그랬지? 뭐에 강해서? 말라리아에. 그게 적응이에요, 적응.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돌연변이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걔를 선택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먼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손에게 유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돌연변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유전이 가능하다. 여러분, 유전이 가능한 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 노쇠 알아요? 노쇠? 노쇠가 힘이 되게 세죠.
암말과 숫 당나귀가 교배해서 나온 애거든요. 근데 걔는 종으로 안 삼아요. 왜? 노새는 번식. 예, 그러니까 유전이 안 돼요. 자체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종으로 잡지 않습니다. 뭐 라이거라는 거 들어봤죠? 라이거. 뭐 사자랑 호랑이랑 그 생식 영역이 없어요. 유전이 돼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유성생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성생식이 누구냐고요? 이거요. 생식세포 분열이요. 이거 중딩 때 뭐라고 배워요? 감수 분열이라고 배우죠? 유성생식 과정에서 알겠습니까? 그 생식세포가 정자 난자가 다양한 조합을 이루거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다양한 조합이 바로 제1분열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상동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일어나요. 그때 X로 쪼개진 애하고 Y로 쪼개진 정자가 있는데 Y 정자가 난자로 가면 아들이 나오는 거고 X 정자가 난자로 가면 딸이 나오듯이 알겠어요? 이 생식세포가 쪼개지면서 23쌍의 생식세포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난자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경우 속에서 니들은 다 다른 애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똑같은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그게 바로 두 번째, 제일 분열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만 갖고 우리는 변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것이 변인데 여기에 얘까지 따라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객체가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는 절대 우수한 품종이 살아남는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난 무지하게 잘생겼어. 니들은 되게 못생겼어. 그런데 이 환경이 니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인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불리하냐 사는데 정상 적혈구 각진 사람이 사는데 불리하냐? 남모양이잖아. 근데 걔가 말라리아가 극성인 데서는 선택받았잖아. 다시 말해서 얘들아, 우수하다, 좀 떨어졌다, 들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이 선택한다고. 알겠냐? 자연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다윈이 주장한 게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잖아. 만약에 먹잇감이 지면과 가까우면 누가 유리하냐? 짧은 거. 그럼 걔가 살아남았을 거라고. 그런데 저 높은 나무에 있는 거까지 따먹어서 목이 긴 애가 자연선택을 받았다. 이게 다윈의 주장인데 다윈의 주장은 여기서 막혀. 여기서. 왜? 니네 봐봐.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목이 긴 놈끼리 교배를 하잖아? 그럼 역시 목이 짧은 애하고 중간 애하고 긴 애가 다 또 나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렇게. 알았냐? 그래서 저거 유전에 대한 그러니까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막 주장할 때 유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얘들아. 유전이 맨델이 주장하잖아. 한참 뒤에 나오거든. 그래서 개체 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된 건 맞는데 그 부모가 그 자손이 계속 특정 형질을 계속 갖고 태어난다는 거는 설명을 못했다고. 유전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알았냐? 그래서 목이 긴 놈만 살아남았다 이런 약간 좀 자기 주장적인 편견적인 주장을 하게 되지. 자연선택이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변이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큰 애가 자연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환경에 유리한 개체. 알았어요? 자시오. 잘 보세요. 다양한 개체 중에 이 개체를 자연 선택 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 개체는 자손의 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되겠지, 나중엔. 이 개체의 자손의 수가. 여러 다양한 개체들이 있는데 그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만 계속해서 자손의 수가 늘어나더라. 이걸 자연 선택이라 한다. 지금 그 그림이 잠깐 있는데 그림이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야. 벌레가 있는데 녹색 벌레가 있고 파란색 벌레가 있어. 근데 얘들이 이파리를 갉아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새들이 보기엔 누가 잘 보이겠냐? 그렇지. 그래서 걔들이 거의 자손수가 줄고 녹색 벌레만 살아남더라. 이런 얘기지. 이거 진짜로 얘가 있는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 산업혁명 전에는 런던에 흰색 나방의 숫자가 검은색 나방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대. 그러니까 주변이 환하니까 검은색 나방이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새들한테. 그래서 잡혀 먹힌 거지. 그때 전멸한 건 아니야. 개체수 혁연히 적은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이제 어두워지잖아. 공장 매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때는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엄청 줄더라는 거야. 이게 자연선택이라고. 이해가냐? 자연선택이 그런 거다. 그래서 밑에 23쪽에 보면 자연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이 있는데 너무 간단해. 야, 뒤에 방석이 무슨 색깔인가 봐봐. 방석이. 분홍 색깔이 니네 교재. 그지? 분홍 색깔이지. 거기에 솜털 그 굴을 떨어뜨리는데 안에다가 거기 보면 다양한 색깔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근데 누가 눈에 잘 안 띄겠냐고. 같은 배경 색과 같은 구가 안 띄겠죠. 이게 자연색을 가장 증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뒤 배경을 이제는 연두색이 녹색인 가리고 바꿨어. 초록색으로. 그랬더니 이젠 초록색이 가장 마지막에 남더라는 거야. 사람이 뽑아낼 때. 이게 뭐라고? 자연 선택이야. 이해가니? 넘겨. 자, 자연 선택에 얘가 쭉 써 있는데, 딱 썼거든, 얘가. 이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 사실이거든, 사건이고, 거기 보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이거 잘 봐야 된다, 얘들아. 이 그림. 너네들, 자, 항생제 내성 세균과 그냥 세균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은 부모가 갖고 있었냐 안 갖고 있었냐? 여기서 세균도 어차피 분열법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 거거든. 걔는 체습법 분열이 생식이야. 근데 얘들이 여러 개체가 있는데 돌연변이로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돌연변이라 하면 부모에게 나타나는 형질이 아니잖아. 부모의 유전자가 아닌 거야, 얘가. 근데 그런 애가 나타났는데 항생제가 뿌려지면서 그 내성 세균만 살아남은 거지.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자연 선택이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항생제를 내성을 가지느냐 아니냐는 처음에 몰랐다는 거야. 근데 항생제를 써보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이 계속 지들끼리 생식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많아지겠지? 걔들이 자연 선택을 받은 거다. 그럼 두 번째,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있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얘들의 자연 선택은 어디서 나타났어? 중앙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더라. 뭐가 창고라는 곳이야? 말라리아.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져서 정상인들은 살 수 없는 환경에 얘들은 산다 이거지. 이해하니? 이것이 뭐다? 바로 자연 선택이다. 이제 알겠냐? 야, 다시 잘 들어봐. 야, 집중. 잘 들어. 우리는 같은 종 내에서도 유전자 차이에서 자손이 형질이 다 달라. 근데 그 수많은 형질 중에 우수하다, 덜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적응한 놈만이 그 개체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야. 이거 뭐라 부른다고? 자연 선택. 이게 끝이야. 알겠냐? 근데 이 와중에 조심할 거. 돌연변이는 부모에게 있는 형질이 아니야. 아닌 거지.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돌연변이도 엄밀히 말해서 자손이 뭐돼? 유전된다. 이해 갔냐? 자, 이제 26쪽 봐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여러분, 진화라는 말을 잘 들어요. 진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이라는 걸 내재하고 있어요. 진화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세대를 거치면 생물이 변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자연 선택의 생물의 진화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자연 선택설이야. 자연 선택설인데 그 중에 진화. 이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오랜 시간이야. 오랜 시간. 좀 오랜 시간이라는 건 거의 몇백만 년이라고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란 말이 또 강조하는 말이거든. 세대가 보통 100년인데 여러 세대를 뭐 하는 동안? 거치는 동안 생물이 뭐 한다? 변화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진화라고 그런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까지 간다고? 종의 분화까지 일어나. 같은 종 안에서, 개체 안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잖아. 진화가 일어나면 서로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거지. 여기서 다른 종이 굉장히 넘지도 못할 넘사벽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야, 사막 여우라는 거 들어봤죠? 붉은 여우, 온대 여우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살았던 애들인데, 북극 여우 들어봤죠? 등치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북극 여우가 제일 커요, 제일 작은 애들은. 사막 여우, 걔들 다 여우잖아요. 근데 같은 종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다른 환경에 살면서 종이 분화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우가 붙었다고 같은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면 다른 개체군이에요. 다른 종이에요. 알겠죠?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딱 정의해 보세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다윈이라는 사람은 종의 기원이라는 자기 책에서 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부모, 한 종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퍼뜨리는데 그것을 이렇게 불러요. 과잉생산. 그리고 변이. 자, 무슨 말입니까? 자손의 수가 증가하면 형질차도 증가하죠.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진화의 전초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이런 개체들끼리 뭐를 하더라? 살아가면서 얘를 하더라. 무난한 환경이라면 우수한 종이 살아남죠, 당연히. 알겠어요?
뭐 육식동물이라면 좀 더 빠르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막 이런 애들 살아남겠지만 그것만이 환경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변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뭐를 합니까? 먹이 다툼, 그 다음에 서식지 다툼, 생존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한 놈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를 받는다? 살아있는 애가 자연 선택을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들이 쭉 지나면 자손 대대로 유전도 하면서 진화가 나타나는데 이 유전이라는 말은 현대 과학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다윈은 유전을 몰랐다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거기서 밑에 다윈의 자연선택설의 한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가. 잘 읽어보세요. 유전적인 개념을 설명 못한 거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게 한계점이었다. 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도 거기에 쭉 써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뭐예요? 핀치. 알겠습니까? 여러 종으로 진화한 맷새, 핀치새. 자,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을 보잖아요. 원래 남아메리카 동태평양, 태평양 쪽에, 대서양 말고 태평양 쪽에 갈라파고스 군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맷새 한 무리가 날아갔는데 각자 정착한 섬의 특징에 따라 부리가 다 달라졌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하다못해 열매를 따먹는 애들도요, 선인장이 많은 섬에 들어간 애들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가 많은 섬에 들어간 애하고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리가 서로 다 그 섬마다 맷새니까 똑같은 개체분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동일한 개체 변이를 했겠지만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는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부리가 뭉툭한 애가 살아남은 섬도 있고 부리가 긴 애가, 왜? 적자 생존인 거야. 먹이 경쟁을 할 때 누가 유리하느냐. 그래서 걔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굳어진 거죠.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종의 분화라고 얘기해요. 대신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전에 뭐 배웠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개체군이 있어요. 종이 있죠. 자, 얘들은 이 안에 다양한 개체가 존재를 합니다. 잘 들어오세요. 하나의 개체군 내에 다양한 개체가 존재한다는 거, 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요 단원에서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 개체 중에 얘들이 서식지나 그 다음에 화면을 가질까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적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이걸 다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 전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자 생존. 그래요. 맞아요.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적자 생존. 이거 살아남은 거죠. 자연 선택설에서는 이걸 생존 경쟁이라는 거고, 요건 뭐라고 불렀어요? 과잉 생산.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얘가 살아남았겠죠? 얘가 뭐를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알았습니까? 그 여러 세대가 지나겠죠?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진화를 할 거예요. 진화. 알겠습니까? 얘가 진화를 할 건데 문제는 이 진화된 애는 얘하고 다른 애예요. 맞죠? 얘는 저 앞서 있는 개체하고 다른 개체군이라고요. 진화가 됐으니까. 이걸 다윈은 말을 못했지만 후세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했죠? 유전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유전이. 이렇게 계속 유전이 돼서 됐는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부모의 형질을 계속 받다 보면 처음에 애초에 종과 전혀 다른 종으로 얘들이 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된 건 분화된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장에서는 뭐 하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생물이 변하는 데는 과연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준 거냐? 여기서 언급했죠?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유전적 다양성 가장 중요한 게 같은 개체군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개체군 내. 이 같은 개체군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동일한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종.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니들이 들어봤잖아. 무당벌레 등딱지 있죠? 그 무늬가 다른 거. 얼룩말의 가로무늬가 서로 다른 거. 여러분들 지문이 서로 다른 거. 동공이 모양이 서로 다른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유전적 다양성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알겠죠? 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헬코니우스 날개 그 무늬 있죠? 이 날개 무늬도 개체마다 다 달라요. 호랑나비 개체마다 다 다릅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이게 뭐라고요?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거 요런 거 좀 적어보자. 바지락이라고요. 갯벌에서 잡힌 게 있거든요. 이 무늬와 색이 같은 바지락이지만 다 달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헬리코니우스 나비. 무늬, 색, 다 달라요, 얘들. 알겠습니까? 날개 무늬도 다르고, 색깔도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별 불가사리. 우리가 보는 별 불가사리 있죠? 무늬와 색. 자,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환경 변화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래요, 이거입니다. 살아남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밑에 바나나에 대한 얘기 있죠, 바나나. 원래 바나나가,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어요. 씨가 있다는 건 유성생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들이 먹기 편하려고 얘를 무성생식화 시킵니다. 땅속 줄기를 잘라서 심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이죠? 그로미셀 품종. 그로미셀 품종이 있었는데 거기 파나마 그 병원균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파나마병이 유행하면서 종이 획일화되어 있으니까 걔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멸망해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후세 그 농학자들이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걔도 종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또 유행한 그 캐번디시의 약한, 그러니까 그의 강한 곰팡이들이 번성을 하면서 얘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지금 먹는 바나나가 사라집니다.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들이. 아시겠습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자, 종다양성은 뭐냐? 조금 범주가 커집니다. 종다양성은 서로 다른 개체군이에요. 종이 다양하다는 건 서로 다른 개체가 많다는 얘기죠. 자, 결론이 뭐냐고요? 요겁니다. 여러분, 먹이 사슬이라고 알죠? 생산자가 있고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요. 뒤에서 여러분 배워요. 커다랗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거기에 누구도 분해자도 존재하거든요. 곰팡이 이런 애들이요. 근데요, 이 종이 다양하다는 건요, 생산자의 개체군도 다양하고요. 1차 소비자가 토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슴도 있고 풀 뜯는 애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알겠어요? 뭐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뭐 스라소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잡으면 뭐 쥐도요, 잡식성이라 뭐 또 잡아먹죠. 거기에 뭐 메뚜기 같은 것도 1차 소비자입니다. 풀을 먹으니까 걔들도. 아시겠어요? 근데 1차 소비자가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고요. 그걸 잡아먹는 애들이 또 2차 소비자죠. 그 이구아나 이런 애들도. 근데 그걸 또 잡아먹는 애들이 또 3차 소비자입니다. 이제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이쪽은. 물론 4차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3차까지 있다면 인간은 3차에 해당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먹이지위라고 하거든요. 먹이가 되는 애들이, 비슷한 애들이 먹이지위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같은 개체 내에서도 얘들은 먹이 지위도 똑같겠죠. 같은 개체니까. 먹이 경쟁이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도 먹이 경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종간 경쟁이라고 해요. 종간. 종 사이에서의 경쟁. 그래서 이기는 놈이 남는 거야. 얘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치타하고 표범하고 사자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쁘죠. 왜? 같은 먹이를 먹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서 치타 새끼만 보면 사자가 다 물어 죽여요. 그거 봤죠? 또 그 하이에나가 사자 그 새끼들 막 물어 죽이는 거 봤죠? 그 숫사자가 막 승질 나서 막 다 막 공격하고 이런 거 봤잖아요. 다 종간 경쟁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먹이 사슬이 쭉 이어져 있는 가운데 1차 소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멸종해. 그러면 2, 3차 다 죽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생산자만 야호!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태계인데 생태계가 안정화된 먹이 사슬이 복잡한 것이 종 다양성이 어떤 거다? 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 다양성이 크면 생태계가 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체들이 종이 많이 살아야 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부시잖아요? 완전히 무너지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비버라고 알아요? 비버? 비버가 특징이 뭡니까? 나무를 갈궈서 뭐 만들어요? 댐을 만들죠, 댐. 그게 집인데, 걔들한테는. 자, 니들 골드러시라고 들어봤죠? 서부로, 그죠? 근데, 그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백만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금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비버 가죽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비버 가죽은 고급 가죽으로 쓰이고요. 걔들이 뭐 하층부에 기름이 있대요. 그건 향수로 쓰였어요. 비버를 닥치는 대로 잡았단 말이야. 자, 비버가 사라졌죠.
그랬더니 그 강 주변에 생태계가 작살이 난 거야. 그래서 거기가 뭐로 변했어요? 사막으로 변했어요. 물이 안 흘러. 홍수가 나야 흐르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생태계 학자들이 비버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뭐 12마리, 그 다음에 3마리 더, 3마리 더. 물론 걔들이 막 번창해가지고 쭉 큰 건 아니에요. 막 줄기도 하고. 왜? 홍수 같은 게 나가지고 비버가 사는 거주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비버들이 좀 사라지기도 한대요. 그러다가 다시 끈끈이 살아남아서 얘들이 자기 지역을, 섬을, 댐을 몇 개나 줬다 그러더라. 40 몇 개를 줬다고, 강 안에. 그리고 방생은 여기다 했는데 수십 킬로 밖에서 댐 짓고 있는 애도 있대요. 서퍼 비버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러던데. 바로 물살을 타고 갔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비버들이 딱 댐을 쌓기 시작하니까 물고기 종이 늘어나고 새가 모여들고 그러면서 포식자도 늘어나더라는 거야. 물론 비버의 개체수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건 그 퓨마 있죠. 미국은 퓨마가 있잖아. 그네들이 잡아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생태계잖아요. 생태계가 돌아왔다. 그래서 유속이 느린 강이면 금방 말라버리거든. 근데 걔들이 댐을 설치하면서 지하수가 보충되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더라? 살아나더라 이거죠. 에? 졸지 마라. 뭐 쉽다고 조냐? 눈이 건조해요. 저 꺼요. 지금 춥지 않잖아요. 종 다양성은 이렇게 어떤 특정 종에 의해서 그 주위가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종을 우리는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핵심종. 여러분, 해달 알아요? 해달? 해달이 누구야? 누워서 여기도 돌멩이 넣고 다니고 그런 애 있잖아. 강가에는 수달이 있지만 바다에는 해달이 있거든요. 해달이 핵심종이에요. 왜 핵심종이냐? 걔들이 성게를 무지하게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 성게가 주변의 수중식물들을 다 몰살시켜요. 걔들이. 개체수 번식이 엄청 커갖고. 실제로 외국은 성게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안에 뭐 내용물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가 양식을 하면서 그 내용물이 꽉 차게 돼서 아주 맛있는 성게알을 여러분들이 먹게 된 거예요. 양식을 통해서. 근데 그 성게를 없애주는 애가 바로 누구다? 해달. 물론 성게를 먹이로 잡는 애들이 돔류 있죠. 돔. 돌돔. 뭐 그 다음에 돛돔. 그 다음에 감성돔. 이 돔류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이가 있어. 치아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깨서 먹긴 해요. 근데 가시가 많잖아. 그래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녀들이 이렇게 쓱 들어가면 돌돔의 무리들이 해녀를 인도한대요. 쓱. 그럼 걔를 따라가 보면 성게가 잔뜩 있어. 그러면 그 해녀들도 걔들한테 고맙다고 몇 개를 이렇게 부셔갖고 이렇게 준대요. 그럼 돌돔들이 먹고 사라진대. 그러면 다 주워갖고 오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 공생이죠, 공생.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런 먹이 사슬이 복잡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종을 무슨 종이라고 한다고요?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핵심종. 비버가 바로 핵심종이죠. 자, 종다양성은요, 여기 하나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페이지 33쪽에 종다양성을 비교하는데 우리가 종다양성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종의 종류가 어떨수록 큰 거예요? 많을수록 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종의 종류가 많을수록 크죠? 그런데 요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거기 페이지 33쪽에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세요. 가나는 A, B, C로 종 개체수가 똑같이 20개거든요. 근데 종류도 딱 4종류로 똑같아요, 가나가.
근데 누가 더 숫자가 비슷합니까? 가가 더 비슷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개체 숫자가 커버리면 하나가 멸종할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서는 누가 위태위태해요? A종과 D종이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가에는 얘들의 개체수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 개체수 차가 작을수록 우리는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잘 나와요, 시험에.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제일 큰 범주거든요. 바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생태계가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태계라는 건 뭘 말합니까? 뭐 서식 환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습지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막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뭐 열대우림이라든가 하다못해 한대지방의 사막지역인 툰드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다른 거, 강 주변, 뭐 흐르는 강 이런 것들도 다 생태계 다양성인데 이런 것들이 생태계 다양성이 많을수록 생물의 종다양성과 잘 봐요. 생태계의 다양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종 다양성도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꼭 같이 묶어서 묻진 않는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하나의 판기하로 이루어져 있었잖아. 근데 걔가 중생대로 가면서 대륙이 위아래로 먼저 갈라지죠. 저위도에 있던 그런 저위도에 뭐 물론 대륙이 있겠죠. 저위도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커진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좌우로 나눠지게 되면 더 다양해진 게 왜? 해안선이 다양화되니까. 해안선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고 그 안에서 종의 분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종들마다 생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온다? 다양한 개체가 존재하게 되고 그럼 결론이 뭡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혹은 생태계 다양성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종과 유전적 차이가 같이 늘거나 소멸될 수 있다. 그러면 대멸종은 뭘 의미해요? 대멸종은 이 생태계 다양성이 무너진 겁니다. 알겠어요? 뭐 빙하가 찾아오고 하나의 환경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럼 뭐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도 무너지게 되고 대멸종으로 오게 됐죠. 그러나 중생대 이후에 대륙들이 막 커지고 신생대 거치면서 뭐 대멸종도 있었지만 계속 거치면서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종들이 많아지고 그 종에 의해서 그 한 종 내에 개체 변이도 많아졌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아셨어요? 지금까지 얘기가. 자, 여러분 페이지 34쪽 여러분들 잘 나오진 않지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뭐냐?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을 다시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종이 다양하면 먹이 사슬이 복잡하고 먹이 사슬이 복잡하면 어느 종 하나가 사라져도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거기에서 생물이 다양할 때 여러분 생물이 다양할 때 이 생물 다양 자원이 인간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식주도 주고 의가 뭡니까? 입는 거죠. 그래서 의는 뭐를 이용해서 입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목화?
모카로 면 만들어 입잖아요. 그 삼배 알아요? 그걸로 배틀을 짜가지고 또 옷 만들어 입잖아요. 우리는 쌀 먹고 살잖아요. 열매 먹고 살잖아요. 배추김치 먹고 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나무들 갖고 뭐를 지었어요, 옛날에는? 집을 지었죠? 의식주예요, 의식주.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의약품 원료 제공이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어요. 해열제예요. 여러분, 아스피린이 독일의 바이엘사가 유일하게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바이엘 아스피린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자, 그 바이엘 아스피린사는 세계 5대 기업이거든요. 그것만 만들어 갖고. 근데 이 아스피린이 해열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원료를 보니 버드나무 추출액이에요. 버드나무 추출액.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양버들이요. 쭉쭉 늘어지는 애들. 거기에 이렇게 딱 자르면 봄에 껍질이 쏙 벗겨지거든요. 그거 풀피리 빌고 막 그랬는데 그거 가끔 안에 있는 액체 잘못 생기면 오바이트하고 그래요. 그게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알았어요? 그 살리실산에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을 섞으면 그게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바로 뭐가 된다? 해열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써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의약품을 제공한다. 또 하나, 조팝나무라고 여러분들 여기 있더만 아니 뭐 간평수도 있고 여기 아파트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옆에 가로수로 있더만 조팝나무. 그것이 또 진통제로도 해열 진통제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디키탈리스라는 거 혹은 주목이라는 게 있거든. 주목 항암제. 얘는 심장병 치료제. 거기에다가 가장 대표적인 거 플레밍의 페니실린, 프르모팡이. 알았습니까? 이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안 나와요, 잘,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에너지 생산, 니네 일제 강점기 때까지 우리나라가 다 무슨 산이었어? 민둥산이야, 민둥산. 나무가 없었다고. 왜? 사람들이 다 땔감으로 잘라갖고. 알았냐? 이거 1960년대부터 숲사업 한 거야. 그래서 세계가 놀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썼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나무만 심은 거야. 소나무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 옛날에 정주영이 현대 회장 돌아가신 분, 그분이 크게 된 건 미군의 사업을 독점해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큰 기업으로 크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군단장이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을 다 모았대. 한겨울에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본토에서 오는데 더 황당하다, 여기 황량하다, 여기를 푸르게 좀 해달라, 잔디를 깔아달라. 근데 겨울에 자라는 잔디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다 죽지, 노랗게. 다 포기했어, 흔들었어. 정경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심었게? 보리 심은 거야. 보리가 겨울에 푸르게 자라잖아. 보리 새순을 심은 거야. 그게 잔디는 아니잖아. 근데 눈을 볼 때 어때? 파랗잖아.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알았어. 이 잔디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나라의 고유한 식물을 심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줬잖아. 그래서 걔한테 모든 걸 맡겼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엄청 큰 거야. 그런 식인 거지. 알았어? 뭐 별짓 다 했대. 파란색 페인트 막 뿌리고 막 냄새나서 그 근처 가지도 못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한 방에 다 해결한 거야. 보리를 심어서. 자, 사회적, 심미적 가치, 뭐 자연환경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 국립공원 같은 걸 지정해가지고 보호를 하잖아. 그치? 자, 이제 페이지 36쪽으로 와봐. 여긴 순수하게 다 도덕적인 거든, 얘들아. 야,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한번 대보면 인간이야. 인간. 인간이 특정 종을 잡아먹는 거지. 뭐에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다 잡아먹고. 그죠? 뭐 가져간다고 다 잡고. 알았어요? 유해종이라 해도 다 잡고. 자, 그런데 말이야. 이런 서식지가 파괴되는 건 인간의 역할이 제일 커. 인간이 경작지를 재배하려고. 니네 봐봐. 이 황무지에
종의 다양성이 클까? 밀밭의 종의 다양성이 클까? 밀밭. 황무. 밀밭은 밀만 있는 거잖아. 황무지는 잡초 투성이잖아. 어디가 종의 다양성이 커? 황무지가 더 큰 거야. 인간이 그렇다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뭐 경작지역, 이걸 통해서 숲을 개발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종 다양성이 무너지고 생태계 다양성까지 무너지게 된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쓴 거야. 어쩔 수 없이 산을 뚫고 혹은 산을 부서뜨려가지고 길을 낼 거면 그 위쪽에 다리를 놔주자. 이게 생태계 다리야. 알았냐? 또 하나, 거기에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보이지. 서식지가 잘리잖아. 잘리면, 선생님, 그 주변의 경계가 넓어졌으니까 종이 더 많아질 거 아닌가요? 잘 들어봐. 종 중에는 인간 주변의 간섭이 싫어서 깊은 숲속에 사는 종이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누구냐? 침팬지야. 숲 깊숙한 살거든. 근데 그 깊숙한 곳을 가로질러서 뚝 길을 내버리면 걔들한테는 깊숙한 곳이 없어진 거야. 종이 준다. 알았어?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종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알았냐? 그걸 조금 그래도 해보겠다고 이제 생태계 다리 놓고 그러는 건데 무조건 종은 줄어. 그리고 애들이 다리 놨다고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야. 로드킬. 신나게.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이 우리나라는 골칫거리는 경우가 많아. 그 대표적인 게 고라니야. 고라니는 이 양 송곳니가 난 유일한 사슴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걔들은 흡혈사슴이라고 불러요. 흡혈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많아서 애들이 뭐 당해? 로드킬 당하고 난리 나잖아. 걔들 잡아먹을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요즘에 뭐 담비나 뭐 저기 뭐냐, 걔 누구야? 스라소니? 그런 애들이 이제 나타나서 걔들을 잡는다고 하는데 거다란 성체는 못 잡아. 담비는 3-4마리가 덤벼서 성체도 잡더라고. 그래서 걔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뭐 불법 포획, 남획 이거는 정말 나쁜 거고요. 외래종의 침입. 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 외래종의 그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게 뭐부터였어? 황소개구리예요. 그 이전에 80년대 초반에 흰털 나방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목재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거든. 근데 그 나무 속에 얘들 에보리가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 환경에 딱 왔는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해버렸네. 소나무가 하얘. 다 죽어, 소나무들이. 하도 이것들이 갉아먹어갖고. 그래서 막 그 산림청에서 농약 뿌리고 별짓을 했는데 못 잡았어. 얘들 못 막았어. 이것들이 또 누에고추로 변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번창하고. 그런데 웃기는 게 한 2년 지나고 3년째 되는 해에 흰색 나방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지? 왜 사라지지? 봤더니 토종들이 걔들보다 먹이 지위가 위 있는 애들이 처음엔 얘가 이상한 거야. 저 먹어도 되는 건가? 뭐지? 막 그러다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놈이 용감하게 먹었지. 맛있는 거야. 와! 개떼처럼 들어가지고 전멸했어. 왜? 흰색 나무는 표가 잘 나잖아. 그지? 황소개구리 어땠냐? 엄청나게 커서 막 뱀도 잡아먹었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황소개구리 잡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거지. 사라진 건 아니야. 유지가 됐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 먹이 사슬로 들어온 거야. 개를 잡아먹는 애를 봤더니 수달이 돌아오면서 황소개구리를 겨우내나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오리 이런 애들이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다 잡아먹어. 졸라 크거든. 이만해. 외가리 이런 애들이 막 황소개구리 잡아먹고. 뭐 외가리는 베스나 그리고 저 무슨 붕어야? 붕어 중에 있죠. 그 어떤 놈이냐? 블루길. 그것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되게 많아요. 뭐 붉은 뭐 미국 가재 뭐 그것도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수달이 그걸 아주 냠냠 다 먹고. 이런 식으로
개체들이, 같은 개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기 때문에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라냐도 뭐 저수지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 근데 걔들은 겨울을 못 나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걔들은. 알겠어요? 대신 우리나라 품종이 외국 나가서 아주 생태계를 교란하는 애들 있죠. 지렁이새. 가물치요. 걔가 미국 가가지고 생태계 교란종으로. 뭐 걔는 적응도 잘하거든요. 뱀이요, 뱀. 물고기가 아닙니다, 걔는. 걔는요, 밖에 나와서 숨도 쉬어요. 나무 위에, 밤에 나무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요. 솔직히 가물치로 사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준학을 겪으면 튀어넘어가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거, 담비. 우리나라 담비가 일본에 갔다가 일본 토종 담비들을 다 죽였대요. 애들이 승질이 더러워서. 그런 것들이 생태계 교란종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국제협약 같은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뭐 습지 보존, 남사로 조약 뭐 이런 거 얘기하거나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에만 좀 외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그 은행 있는 거 알죠? 땅속에. 그죠? 그걸 시드뱅킹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뭐 핵폭탄으로 멸망할 때도 그 안에 종을 다 보관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대요. 어디지는 알려주는데.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을 보존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페이지 어디까지 숙제냐면 다음 시간에 마음 굳게 잡고 공부해라. 페이지 49쪽까지 숙제다.